노무현의 죽음과 세월호 사태 이후로 무속적인 정서가 더 좀 표면화되었고 그것들이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해서 한국 사회가 무속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죽음의 감정이입을 심하게 했던 거고요. 노무현을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모든 그런 과가 덮어지고 공만 있는 신격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저 단골로 드나드는 무당이 말이 틀려도 계속 그 무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 불안함과 감정을 전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니까 매일같이 김어준의 그때 신탁을 들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한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뭐 김어준으로 인한 뭐 정치적 영향력이 되게 삶을 후퇴시켜도 조금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네. PC주의하고 또 무속하고 관련이 있나요? 한국식 PC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식 PC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식 PC주의하면 양대산맥이 광주정신과 페미니즘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참 기괴하다 싶은데 한국이 무속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구도가 한과 해원,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 그리고 그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한이 풀린 해원을 어떤 정상 상태로 돌아감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이 있으면 문제다 그리고 해원이 되면 정상이고 그렇게 되어야 뭐 사회가 평안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늘 그래서 뭔가 한과 해원의 구도로 좀 세상을 좀 뭐 그런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속 사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을 푸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한과 해원에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이 있으면 누군가가 한을 맺히게 하는 어떤 사람 그 대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한이 맺힌 사람은 피해자일 것이고 한을 맺히게 하는 사람은 가해자일 것인데 그 쉽사리 그 세상을 좀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보는 것 같고 또 쉽사리 너무 쉽게 또 피해자를 또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를 또 악으로 그래서 좀 너무 좀 쉽게 선과 악의 양단으로 해서 좀 보는 경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피해자라고 해서 다 과연 선한 사람일 것이며 가해자라고 한 사람이 과연 무조건 악한 사람일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눠지지가 않고 중증적인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한과 해원의 구도로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이런 구도로 또 그걸 또 쉽사리 선악으로 등치시키는 걸 보면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좀 세상을 좀 무속적인 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결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한번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건이 터지면 왜 사건이 이런 비극적 사건과 사고가 왜 터졌는지 원인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Y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조리돌림해 해볼까 해서 그래서 늘 푸닥거려할 대상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원인 규명은 안 되고 어떤 죽일 놈만 찾는 응보주의 이런 응보주의가 너무 좀 쉽게 그 큰 사건이 발동될수록 발동되는 걸 보면서 아직도乡村공동체에서 개나 닭으로 푸닥거리 하던 무속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던 그때하고 우리가 좀 벗어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습속이라고 해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면 그런 마음의 습관들을 보면 무속에 뿌리를 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들이 특히 좀 문제적으로 좀 느낀 게 뭐였냐면 노무현의 죽음과 세월호 사태 이후로 이렇게 좀 무속적인 정서가 더 좀 표면화되었고 그것들이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해서 뭐 한국 사회가 무속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국 정치 사회 문화 현상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무속책을 좀 이런 관련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책 얘기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요. 네. 방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책을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책에도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의 죽음과 또 세월호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우리 대중의 반응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제 작가님께서 뭔가 깨달으신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어떤 한국인들의 반응에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흥미로웠던 점 또는 이 무속과 연관시켜서 관련된다고 생각하셨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그냥 죽음의 감정이입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을 굉장히 좀 사실 신랄하게 비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죽으니까 모든 그런 과가 덮어지고 공만 있는 그래서 거의 정말 신격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의 신이잖아요. 신인데 사실 가장 노무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프게 때렸던 사람들은 이미 검색 조금만 해서 다 나오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었는데 죽음과 동시에 거의 갑자기 이렇게 신격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도 좀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노면스럽다라는 말이 온라인 사전에 등재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달리 실망을 주는 뭐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실 민주 좌파 진영에서 노무현이 버림받았던 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줬던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요, 나를 원래 미워했던 사람이 다 욕하던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 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었고 날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나 욕하면 그때 사람들이 막 심경이 심하게 흔들리고 모진 마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영길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정세균도 그렇고 사실은 오히려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원래 노무현 싫어했던 사람들이니까 노무현이 정말 죽음의 그 책임을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노무현과 한 편이었다가 등 돌리고 신랄하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더 죽음의 책임이 클 텐데 노무현이 죽고 그럴 때 신격의 지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노무현의 권위로 노무현이란 망자의 그런 이름을 팔아서 어떤 선거에서 정치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거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 죽음에만 감정이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망자의 권위를 팔아서 망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나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들고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귀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거에서부터가 굉장히 무속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노무현 사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게 노무현이 그렇게 인기 많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 모두에서 보수 진보 모두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제 기억에는 뭐 임기 말년에는 거의 뭐 10%대 뭐 이렇게 주저앉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망하고 나서 지금 전직 대통령 조사하면 노무현이 거의 뭐 1등 아닌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기괴하다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괴한 모습, 다른 기괴다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현상이니까 우리가 좀 기괴하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국인들은 역시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어차피 또 정치라는 것이 한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반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선 고려 과거 때부터 무속이 좀 심했는데 무속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무속 가지고 이건 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 구한 말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많이 좀 그런 관찰하셨던 선교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뭐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늘 흉사가 닥치면 무당을 찾아간다. 그때부터 종교랑 관계없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선교사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인들은 샤머니즘의 민족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정치에도 샤머니즘, 무속을 키워드로 매개로 해서 좀 관찰을 하고 설명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뭐 자살을 하는 경우 그게 사실 국가적 사태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니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살하면서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건데 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애도하고 동정하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뭐 대통령이 된 사람까지 있잖아요.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업적보다는 노무현의 어떤 죽음을 앞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거니까요. 내가 노무현이라는 망자를 대신 대표 대리하고 있고 그 사람의 한을 풀 적임자니까 나한테 지지를 달라. 그리고 전형적인 한과 해원의 논리고 그런 무속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자를 팔아먹어서 어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무현을 대리하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망자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으니까 나한테 지지를 달라. 이것은 너무너무 무속적인 논리와 정확히 포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뭐 노무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잘해줬던 것도 아닌데 그때 등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돌아가겠지만 등을 돌렸는데 죽고 나니까 이용 가치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하는 모습이 저도 참 기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 그 세월호에 대해서는 또 제가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월호가 또 어떻게 한국 사회 그 무속적인 습속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한국인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무속적인 그 성향을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쨌든 국민들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홍준표가 그 말에서 굉장히 좀 심하게 비난을 받았죠. 뭐 부모 상도 3년이면 끝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이건 좀 오버 아니냐 했을 때 굉장히 커다란 비난을 받았는데 저는 홍준표 말이 좀 틀렸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게 뭐랄까 누군가가 악의를 가져서 저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 교통 사고에 가까웠던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예 불쌍한 거 불쌍하고 저기 딱한 건 딱한 거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쉽사리 이렇게 잘 갔던 것 같지가 않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역시나 민주당 진영이 좌파 진영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뭐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우리가 또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대리한다. 그 사람들의 우리가 한을 풀 수 있는 예, 적임자다. 우리가 한을 풀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또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결국 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크게 연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예,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누군가 팔아먹어서 커다란 정치적 이득을 얻어냈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속았고 선동당했고 예 그게 좀 무속적인 현상이 아닌가. 망자가 있으면 어떤 뭐 한을 품고 죽은 망자가 있으면 공동체에 커다란 어떤 우환과 애군이 닥친다고 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예 그런 망자의 한을 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많은 지지를 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그래서 네가 해원을 해라 한을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너무나 무속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이 참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일단 말씀하신 노무현 네. 사건에도 문재인이 연루가 돼 있고 예. 또 그 노무현 사건이라고 하면 노무현의 죽음과 이후에 대통령 당선 네. 그 뭐 정치적인 캐피탈을 이용한 과정에서 문재인이 예. 뭐 선봉했었던 사람이고 예.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그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서 네. 그걸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예. 실제 그 방명록인가요? 거기 네. 보면 미안하다, 고맙다 네. 뭐 이런 기괴한 말을 네. 쓰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뭐 노무현의 죽음, 세월호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 그걸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커다란 이득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보면 뭐랄까 그런 죽음을 서사하고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세를 넓혀오고 이런 측면에서는 좌파 우파 보면 좌파진이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무속적 코드로 어떻게 접속을 해서 국민들을 선동이든 설득이든 간에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어떻게 또 그것도 있었죠. 또 그 용산가 어디죠? 이태원에서도 헬로윈 참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인 기회로 또 막 그 이득을 또 하려고 또 그 악착같이 또 했던 거 보면 저 사람들한테 과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비극적 사고라는 것이 정말 악재인 것인지 호재인 것인지 뭐 참 사건이 터졌을 때 좋아했을 거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게 물론 그 뭐 희낙낙하면서 그걸 가지고 웃고 떠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분명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하고 움직임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하고 그 움직이고 또 집단적으로 굉장히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거 보면 맞아요. 정말. 근데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과 세월호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미네르바 같은 경우 이명박 때 그 미네르바가 어떤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자백했잖아요. 그래서 잡혔을 때 좌파 쪽에서 회유가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뭐 자살하라. 자살하면 너가 뭐 어떤 열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좌파 진영에서 회유가 있었다. 이런 그 회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건들을 보면 어떤 죽음이 있을 때마다 뭐 그게 선량하든 아니면 피해자든 그것과 관계없이 죽음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올라타서 그걸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 변혁의 어떤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좌파 진영에서 강하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지아가 예전에 그 말에서 굉장히 큰 욕을 먹었던 것 같은데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죽음의 구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타개하고 전국을 뒤집어 엎고 그럴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서 그래서 저 사람도 굉장히 무속적인 걸 잘 활용하고 무당적인 뭔가가 있고 또 역시 좌파 진영을 또 무속하고 또 지을 때 가장 큰 증거가 가장 큰 그런 어떤 상징이 누구냐면 역시 김어준이라는 존재겠죠. 저는 그 사람을 무당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당이라고 보세요? 정치 무당이라고 보고 이미 또 강준만 씨가 정치 무당 김어준이라고 해서 또 그런 책도 냈었죠. 네.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뭐
민주당 또는 네. 뭐 좌파 정치인들이 그런 걸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뭐 저 사람들 왜 저런 미친 짓을 하지? 네. 저건 뭐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여론으로 뭉개야 되잖아요. 네. 뭐 비판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무슨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저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 사람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정말 문제는 이게 뼈 아프긴 하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예. 그러니까 동조하는 어떤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좌파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권력을 네. 얻을 수 있겠구나, 예.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저변에 언제부터 한국 사회는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서사 또는 그 무속적인 그 정서에 예.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속의 그런 정서랑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습속인 거거든. 뭐 마음의 습관, 정신의 습관인 거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길고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교, 뭐 표층은 유교, 심층은 무속, 인간관계나 도덕 윤리는 유교, 그건 중세의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란으로 치면 흰자가 유교고 노른자가 무속인데 그게 굉장히 고대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뭐야 해방 이후에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웠고 또 정신없이 또 으쌰으쌰하면서 경제 성장할 때는 뭐 무속이든 유교든 좀 내려놓고 일단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은데 80년대 이후에 좀 뭐랄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뭐랄까 좀 과거가 좀 돌아와서 유교든 무속이든 돌아온 게 아닌가 싶고 그때도 그런 게 있어요. 또 무속 천심었던 무당들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또 무속인들이 또 이런 게 잘하거든요. 어떤 또 북을 치던가 아니면 뭐 악기를 하던가 국악 그런 기술 전사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천대받던 분들이 갑자기 80년대 90년대 드셔가지고 인간문화재가 되면 선생님 소리 듣게 됐는데 어쨌든 좀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또 과거의 것들을 찾게 되고 우리 정체성 어쩌고 하다 보면 유교와 무속을 또 불러들인 측면이 있지 않아 싶은데 87년 체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귀한들, 중세의 제 나라의 제 중세화 그래서 87년 체제가 좀 뭐랄까 국가를 좀 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합리화 과거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무속화된 현상에는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의 죽음과 어떤 세월호 사태가 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세월호 사태가 정말 한국 사회에 정말 샤머니즘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특별히 뭐 진실은 뭐라고 했었죠? 그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예. 그다음에 세월호에 뭐 이재명도 그런 말 했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같은 그런 반응을 내보이는 시민들에 대해서 네 자식이 죽어도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무했던 게 정말 그 인신공양을 했다는 그런 음모론이 막 횡행하고 있었고 참 또 뭐 미군 잠수함이 그 세월호를 폭침시켰다 이런 얘기도 음모론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미군하고 이스라엘이 뭐 군사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뭐 어뢰 같은 걸 발사했는데 거기에 맞고 세월호가 쪼개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 경찰들이나 해양 공무원 그 사람들이 예상 밖의 사태에서 어버버하고 좀 무능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악마는 아니거든요. 근데 쉽사리 그 사람들을 악마로 단정해버리면 그분들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의 가족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쉽사리 그렇게 어떤 비극 때문에 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쉽게 조리돌림할 대상들을 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일인지 참 그렇게 무리한 희생양 만들기 조리돌림 푸닥거리할 대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도 큰 상처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정말 사람을 정말 죽여 먹고 살인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서 조리돌림을 했어야 되는지. 근데 역시나 그때도 혹시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김어준이 있었습니다. 김어준이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중심에 있었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당시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고 정말 그 사회적 신뢰를 아주 붕괴시켜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도 안 묻는 거 보면 참 김어준이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성 불가침의 지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하고 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김어준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고소고발 당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죠.
뭐 김어준은 뭐 한 번도 있고 자기 언터치 그 사람 언터처블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정치인들 뭐 다 선거 나간다 하면 다 거기 앞에 가서 뭐 절하더라고요. 절하고 있고 또 선거 끝나고 당선돼서 오면 또 당선증 내밀면서 뭐 당선 인사드리고 그 교주님한테 인사드리고 참 그 부분 그 한국 사회가 무속 사회랑 가장 큰 증거는 역시 무당이 가장 크게 영향력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전 김어준만 가지고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혹시 그러면 좀 더 여기 더블 클릭해서 김어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무당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시청자들은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긴 한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신탁을 내리는 그 무녀처럼 끊임없이 그 정치 사안을 두고서 오라클 그 신탁을 내린다는 거. 끊임없이 뭐 어떤 뭐 뭐랄까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프레임을 바라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주문하고 이런 인식들을 주문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건데 이렇게 봐라 이렇게 사안은 이런 거다 본질은 이렇다 이렇게 행동을 해라 끊임없이 이렇게 선동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런 지령이 내려지고 대중들 그걸 따라가고 또 밖에 나가서 정치적 논쟁할 때 김어준의 말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고 또 김어준의 지시대로 민주당 그 의원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근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지령을 내릴 때 보면 100% 뭐랄까 좀 확실한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지령을 내리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으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틀렸을 때 그리고 틀리고 진단이 틀리고 예상이 틀리고 어떤 그런 틀렸을 때 아무런 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당이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데 어떤 자기 행동이나 자기 말에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 보면 역시나 무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책임하다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무당은 그냥 말을 던져주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이 난 게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김어준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근데 문재인이 되고 나서 집값, 특별히 서울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어쨌든 뭐 서울에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서울에 살지는 못하고 경기도나 이쪽으로 소위 말해 밀려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어준이 이제 찍으라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을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됐는데 문재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경기도로 가고 나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뉴스공장을 듣고 있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 들으면서 출퇴근하는 이런 이율 배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김어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 단골로 드나드는 무당이 말이 틀려도 계속 그 무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 불안함과 감정을 전혀 또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김어준의 그런 어떤 신탁을 들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한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김어준으로 인한 뭐 정치적 영향력이 자기 삶을 후퇴시켜도 뭐 조금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거의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교주 그리고 그 밑에 청취자들은 그러면 신도라고 봐야 될까요? 김어준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소위 말하는 성도, 교회적인 개념을 도입하자면 성도 같은 거네요. 신도가 되었고 매일같이 교주님 말씀을 뭐 유튜브로 방송으로 듣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따까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포지션이 뭘까요? 거기서 민주당 정치인 중에 김어준한테 알랑하게 끼고 막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치인들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좀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을 어쨌든 가서 알랑방에 끼는 게 본인한테 커다란 정치적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속으로도 김어준을 과연 좋아할까? 오히려 속으로는 인간 취급 안 하고 언제든 저희가 신기가 빠지고 인기가 빠진다고 하면 폐기 처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어준이 비즈니스적인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또 정보 전달하는 플랫폼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개척하기도 했던 거 보면 그래도 사회적 해야가 대단할지언정 어떤 능력은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능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파괴시키는데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서 이 87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또는 이렇게 억눌려져 있던 무당적인 어떤 무속적인 성향이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속도 유교도 다 그때 어떤 민족 주체성, 정통성 뭐 이런 걸로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통을 찾자, 계승하자. 우리 뭐 이제 기존 펴고 사니까 과거를 부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뭐 긍정적으로 소환하자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저는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도 그런 맥락 안에서 커다란 티틀을 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우리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뭐 광고 카피도 그때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과거를 소환하는 움직임 속에서 무속도 중에 커다랗게 부활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는 오히려 무속적인 성향이 그럼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억눌러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워낙 이제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구축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은 약간 이렇게 배제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무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없애야 될 그 봉건 미신으로 봤던 것 같고 그때는 경찰한테 그 무속 굿하는 게 신고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굿한 다음 신고해서 경찰 출동해서 판을 엎어버리기도 했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박정희도 좀 말년에 조금 갑자기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본인이 부정했던 뭐 유교라든가 그래서 갑자기 안동의 서원에다가 그 재건에 커다란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 동학을 다시 재조명하기도 했고 박정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한 70년대 뭐 중후반 들어서는 갑자기 또 그런 과거가 또 그리웠는지 무속 유교 그리고 동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고 다시 또 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미 박정희 정권 말기 때부터 좀 다시 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좀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때부터 좀 다시 또 87년 첫째 이전에도 좀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았고 박정희부터가 좀 약간 좀 그런 과거 봉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처음에는 부정 하지만 나중에 가면 또 다시 또 좀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속과 유교가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교는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남아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유교 잔재가 남아 있다.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옛날에 어떤 교수가 그런 책을 쓰기도 했었었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여전히 유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유교는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도덕으로 환원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뭐 프레임을 만들 때 우리는 도덕, 우리는 정의, 우리는 옳음과 의로움, 상대편은 불의, 상대편은 불인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유교적 수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 또 기본적으로 유교는 국가를 어떤 가정의 확대라고 보거든요. 이름부터 국가지 않았습니까? 나라 국자의 집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약간 좀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뭐랄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해, 분쟁, 전쟁에서 국민들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성립의 전제인데 근데 유교라는 것이 국가를 가족의 확대라고 보다 보니까 가족과 가정의 확대라고 보다 보니까 전쟁을 준비한 조직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많이 좀 흐릿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이나 어떤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는 자애로운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존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싫은 것들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또 한국인들의 국가관을 보면 유교적인 게 많이 남아 있고 또 명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교에서는 명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인 명분. 우리는 옳다. 우리는 어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정의를 추구하는 상대방은 불이다. 상대방은 불인하고 옳지 않다. 이런 프레임으로 근데 이게 바로 명분인 거죠. 정신승리도 혹시 그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신승리도 역시 우리는 뭐 쟤들보다 실력이 떨어져도 쟤들보다 준비가 부족해도 우리는 옳다. 우리는 동기가 선하니까 쟤들보다 우위에 있다. 정신승리도 유교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나치게 공부에 너무나 많은 보상을 주는 실무 능력이라든가 어떤 부지런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 장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너무 공부에 학벌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 선비를 중요시하게 하던 예전 그 조선의 풍토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산업공상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있죠. 끊임없이 뭐랄까 유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현실의 권력과 어떤 언어의 권력이 이게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와 경찰, 조세, 징수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랄까요, 언어를 독점하고 지식을 독점하고 담론과 해석을 권리를 독점하는
세력들이 사회 일정 부분 늘 30%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이중화가 됩니다. 어쨌든 군대와 경찰, 조세 징수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도 하지만, 네, 언어, 도덕, 어떤 뭐랄까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일정 부분을 권력을 가지기 늘 권력이 이중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좌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까지 가지게 돼버리면 지식인들이 다 어효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네, 이렇게 좌파 쪽 지식인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견제를 좀 하고 감시를 하는데, 네, 늘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지식인들이 다 어용화 돼가지고 실정이나 이런 과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을 안 하고 감시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 유교 사회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별히 그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국가는 이제 2020년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네. 정확한 시기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다시 국제사회가 그런 식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 어떤 정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를 그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디파트먼트 오브 워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뭐 실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이스라엘과 뭐 이란 하마스 전쟁 또 지금 뭐 그린란드를 두고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또 대만 사태 이런 걸 보면 여러 면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다시 전쟁의 시대, 다시 말해서 역사의 시대가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국가가 돌아왔고 역사가 돌아왔고 또 제국의 논리로 제국의 문법으로 사태를 해석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동안 좀 뭐랄까 이렇게 제국의 문법과 제국의 논리를 배우지를 못해서 지금 사태를 과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특히 무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의 정서에 나는 늘 선량한 피해자인데 남들이 외세가 우리를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학생들은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네, 특히 과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칼자루를 진 제국들이 어떻게 어떤 문법으로 세상을 보고 독해를 보지 그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좀 제대로 외부 세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혹시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 제국의 논리 또는 제국의 그 원리는 어떤 건가요? 제국의 논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제국의 논리, 제국의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내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 안에서 너희들이 딜을 해보려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식민지 전락하게 돼버린 게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거기에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 기민하게 그런 합류를 해서 영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합치되는 방향 안에서 동아시아 질서 그런 세력구조 개편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그렇죠, 영국 쪽에 줄을 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공간을 찾았고 동아시아에 어떤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그걸 만든 것인데, 우리는 당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거기에 하에서 동아시아 질서 어떤 재편에 대해서 조금도 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패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제국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라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국이 뭘 원하고 있고 제국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패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존의 공간이 생긴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지금도 과연 우리가 어떤 제국의 문법과 논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제국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네,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국으로서 어쨌든 뭐 노골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있고 팽창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 이미 베네수엘라 가서 한번 작업을 했고 또 이제 그린란드를 먹겠다, 또 캐나다한테도 굉장히 했고 했는데 기본적인 제국의 논리가 제국의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하지만 워낙 뭐 논쟁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 솔직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어쨌든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는 그냥 자기 생각을 필터링 없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좀 그냥 직설적으로 말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뭐랄까요,
중하층 백인들 그런 뭐랄까 PC주의 때문에 억압을 당해서 여기 목에서는 좀 여기까지는 나오는 말 여기까지 나오지만 겨우겨우 눌러왔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저놈 저거 인종차별주의다. 저놈 저거 뭐 못 배워서 저렇다. 어쨌든 좀 미국의 먹물들한테 소외와 경멸을 당하던 이 중하층 백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버퍼링만 대고 나오지 못하는 말들을 트럼프가 좀 그걸 찝어내서 대신 좀 발언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얻고 어떤 커다란 뭐랄까 이런 그런 뭐랄까 예 어떤 지원 어떤 응원 이것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걸 또 가장 큰 스피커를 통해서 또 맛깔나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 아주 직설적으로. 남들이 여기 목에서만 버퍼링 되는 말들을 끄집어내서 막 화끈하게 질러주니까 예, 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도 좀 사람들이 여기서 좀 네, 지식인들이나 어떤 뭐 민주당 스피커 어떤 우리나라 또 모든 지식인이라든가 어떤 담론에서 좀 예, 힘을 쓰는 사람 대부분 다 좌파 친민주당 성향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보통의 예, 한국인들과 특히 성 밖에 재편들 말하자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좀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죠? 성 밖에 사는 보통 사람들.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뭐랄까 좀 그런 그 뭐랄까 담론장에서 배제되고 정치적으로 좀 대변을 할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젊은 남성들인 것 같거든요. 2030 비정규직 남성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그 정치적 대변을 조금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랄까 목구멍 여기까지만 버퍼링되는 말들을 누군가 대신해주면 커다란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도 좀 뭐가 그런 트럼프주의, 예, 포 같은 피플들의 그런 억눌린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예, 네, 말은 하고 싶지만 표현 못했던 말들을 대신해주는 스피커가 등장을 하면 또 커다란 뭐랄까 좀,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지지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2030 뭐 남성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남성들이 지금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하지 않는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충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결국 좀 그런 거 페미니즘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겠죠. 네, 역차별, 그 할당제 다 없애 버려야 한다. 네, 그리고 남성이 분명히 차별받고 있다. 그리고 예, 제발 그 법 앞에서 평등을 좀 보장해 달라. 예, 어쨌든 왜 성적인 문제라 이런 거 좀 생겨버리면 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뭐 2차 가해 어쩌고하면서 그 지목자의 자기 피고자의 자기 방어 권리 자체를 왜 부정하느냐 이런 있겠고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최근에는 그 결혼해서 재산 분할을 뭐 이혼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여자한테 유일하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요. 예, 좀 네, 그 특유 재산도 갈라버리니까 그래서 예, 그 제발 그 법 앞에서 동등하게 좀 서게 해달라.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미국처럼 프리납제도 좀 해달라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할당제 없애라.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좀 예, 여성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 이런 환경을 이런 것도 사실 좀 예, 균형점을 좀 찾게 좀 해달라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네.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기괴하게 보여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어떤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 여성 전용으로 주차장을 마련한 거. 물론 이제 한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여성들이 밤길에 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뭐 폭력을 당한다거나 어떤 치안 노출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 근처에 여성 주차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무슨 여자들이 장애인도 아니고 왜 여자들만 저렇게 핑크색을 해놨어 이렇게 심지어 외국 여자들이 그런 걸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 페미nism 특히 외국 여자들 중에 페미니스트들도 막 그런 거 보면서 저건 여자를 열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전제하는 게 아니냐면서 막 심하게 역정을 낸다고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할당제 문제, 네. 할당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공무원을 뽑을 때 할당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특히 뭐 소위 좀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장, 남들이 부러울 만한 직장에서 여성 이렇게 할당을 해놓는 경우 있는 것 같고 그런 역차별 때문에 그 당분간을 보니까 국공립 때는 교수들 임용할 때 남자 박사들은 이게 답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일정 비율까지는 남녀 비율을 맞춰나기 때문에 신규 임용할 때 당분간 보니까 여성들밖에 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임용할 뿐만이 아니라
같이 또 직장에서 일할 때 근무 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남성 특히 경찰들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남자들만 가서 험한 일하고 외근하고 있고 여성들은 내근만 하는데 칼퇴해서 퇴근해서 또 막 형사소송법 형법 그런 강의 들어가면서 막 따로 시험 준비도 해가면서 힘든 일은 남자 경찰들이 다 하는데 승진은 여성들이 또 빨리 하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 뭐 길거리에 칼부림 사태 같은 거 나면 또 강력계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나면 상당 부분은 여성 경찰보다는 남자 경찰들이 가서 그걸 제압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요새 뭐 그 뭐랄까 또 산불 폭설 폭우만 쏟아지면 구청 게시판이 난리가 나요. 왜 남자 공무원만 폭설 나가서 눈 치워야 되느냐, 산불 꺼야 되느냐, 폭우 때 대기해야 되느냐. 근데 여성 공무원들은 폭우, 폭설, 뭐 산불 대기도 안 할 뿐더러 또 뭐랄까 당직도 안 서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임용도 임용이지만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근무 평점, 업무 배분, 업무 분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더 화를 내는 것 같고 뭐 그 공무들 교직 사회도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 이런 것들 분할을 하는 게 그래서 막 특히 막 그 여교사들이 남자 기간제 교사들한테 뭐 귀찮고 힘든 일 다 떠넘기고 짬처리 시킨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그 젊은 남자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하면 바로 50대 60대 그 간부가 되는 그 스윗하신 그 38세대 간부분들이 다 진압을 해버린다 하더라고요. 서위단 간부 아저씨들이요. 진압을 해버리고 또 여성 그 공무원들이 다 왕따를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뭐 쪼잔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찌질하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구든 자기 권리는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당하게 내 권리를 침해됐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묵살해버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제도 좀 이런 것도 굉장히 남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할당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공론화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여대에서 뭐 약대라든지 아니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다 남녀를 뭐 불문하고 다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잖아요. 다 누구나 약사 또는 뭐 의사라고 하면 전문직이니까 다 되고 싶어하죠. 근데 그 여대들 같은 경우 특별히 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쿼터를 딱 받아놓고 그걸 오히려 오직 여성들에게만 오픈을 해놨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거기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좀 형평성 문제 어긋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이런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고 찌질남 쪼잔남 어쩌고 그런 프레임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젊은 남성들이 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전문직 쿼터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 할당제 얘기가 나오면 딱 원하는 그 소위 말해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직종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탄광 노동자, 뭐 와이파이 설치 기사 아니면 뭐 전자 배관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는 할당제 해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중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좀 워라벨이 높은 그 직종에 대해서 할당제를 요구하는 게 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워라벨 좋고 생애소득이 높은 직업만 거기서만 또 평등을 얘기하니까 남자들처럼 험한 일, 위험한 일, 이런 리스크 짊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편한 일 아니면 생애소득이 높은 일만 가서 요구하니까 진정한 남녀평등 이것도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이러한 뭐 지금 작가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뭐 여성 혐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성을 혐오한다, 여성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솔루션을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담론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솔루션을 찾아내야 어쨌든 인센티브 구조가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기능을 해야 사회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 유지가 되고 국력이 신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뭐랄까 한국식 PC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좌파들 담론이 권력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인센티브 구조가 좀 많이 좀 비가역적으로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성들을 보면 특별히 20대 30대 여성들을 보면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직장에서 많이 차별받고 있어 또는 뭐 너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어 이런 인식도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남자들만큼 해외 파견, 뭐 지방 출장, 야근, 뭐 근데 사실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FM대로만 매뉴얼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돌발 상황에서 귀찮고 힘든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
한번 저 어디서 유튜브에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성신여대 출신 그 어떤 CEO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여대 출신의 CEO 분이신데 본인도 직원들 고용할 때 여직원들 뽑기가 싫고 남자 직원을 뽑게 된다고. 아 그래요? 어쨌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면 매뉴얼 밖에 그런 일을 생겼을 때 누굴 더 좀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심상정 의원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 관련 주장을 많이 했는데 보좌관이 다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주말에도 맨날 불러낼 수 있고 험한 일을 시킬 수 있고 야근도 시킬 수 있고 이게 여자 보좌관들은 어렵지만 쉽게 힘든 일을 막 부리면서 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 아니, 평소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페미니즘만 내세우던 사람이 보좌관들 다 남자로만 채웠다 하면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여성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토로하는 문제가 경력 단절이잖아요. 예. 여자들은 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더라도 나중에 결혼했을 때 자녀가 생기면 특별히 예.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작가님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면 실업계획 특성화고 남학생들 실업계고 3년 동안 배운 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배운 일들이 군대 갔다 와버리면 네 다시 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또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경력 단절을 얘기하자면 그런 여성들 문제보다 특성화고 나온 남학생들의 제대 이후 또 이런 커리어 롤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그 늘 경력 단절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그 성한 성밖에 있으면 성안에 좋은 직장 다니다가 네 결혼하신 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쁜 직장 무슨 뭐 정말 험한 일 중소기업 직장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뭐 하신 분들은 단절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그런 경력 단절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산층 소위 성안에 사는 중산층 고학년 중산층 여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대변되는 그 과잉 대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제 경험이 아니라 또 간접 경험인 건데 그러니까 여성들의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된다는 문제 이거 뭐 너무 이거 뭘까 너무 이거 엄살이라고 보진 않고 예 또 그 고충이 있겠다 싶긴 한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랄까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자기 명함을 가지고 짱짱하게 자기 기발을 가지신 여성분들 등장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자아실현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해라.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한 다음에 30대부터 직장 다니고 일 배워서 본격적으로 스타트 해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집에서 애 보고 어쩌고 하는 시간이 다시 노는 기간이 아니었다냐면 애는 내 새끼 이쁘고 정말 아이들은 이쁘고 천사 같지만 애들이 어떻습니까? 언제든 악마로 돌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애들입니다. 늘 애들은 부모한테 갑질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 갑질하는 애들을 내가 잘 달래고 칭얼거리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잘 이걸 좀 네, 달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애 달래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양가 부모님 행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갑질하는 애를 내가 비위를 맞추고 양가 부모님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30대 초중반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배울 때 정말 커다랗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때 훈련을 받는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네, 자녀 양육을 하고 양가 부모님 행사를 치르면서 멘탈도 좀 세지고. 예, 선생님 놀고 나를 정말 나를 지우고 사는 기간인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그러니까 일하는 근육, 일머리가 생기고 일하는 근육이 생기는. 그래서 고객사 이런 분들이 뭐 거래처 이런 분들이 좀 심하게 항의를 하고 막 좀 그렇게 볼멘소리를 해도 애 달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넉살 좋게 그것들을 잘 넘어가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회사에서 10년간 일한 독신 그 여성 직원보다 이 회사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애를 키웠고 양가 부모님 그런 행사를 치러본 사람이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빨리 하고 40대 들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놨고 회사에서도 이미 간부급으로 올라가신 짱짱하게 자기 기반을 가진 이런 분들이 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유튜브 등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치 권력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 과잉되게 대변하기보다는 특히 우파 정치라고 한다면 예,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네, 30대에 커리어를 좀 다소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예, 일 잘하고 열심히 해서 40대 자기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 오신 분들을 예, 초빙을 해서 말씀 좀 청해 듣고 그런 분들을 정치 지도자로 구청장 후보로 좀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설프게 민주당을 따라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목소리를 그런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일찍 해서 일과 가정과 자아 실현과 가족을 잘 양립시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네, 초빙을 해서 경청해보고 예, 전략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지도자로 키워보고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우파 정치라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근면의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저는 이거 절대 버릴 수가 부국강병은 부국강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근면과 가정의 가치를 절대 버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신제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예,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좀 늦게 일을 시작을 했지만 자기 기반을 다져놓으신 분들을 잘 좀 모셔서 어쨌든 간에 좀 당에서 예, 좀 잘 좀 키우고 전략적으로 네. 당의 간판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현대 페미니즘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 여성들에게 너는 언제든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잖아요. 예. 특별히 80년대생들은 예.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제 또래 애들 아니면 예. 약간 뭐 어린 친구들을 포함해가지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그 여성들의 어떤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아실현하지만 나중에 내가 원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원한다면 애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걸 모든 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어떤 구조라든지 억압에 휘둘릴 필요 없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30대 뭐 초반이 되고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면 그런 선택지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면 난자를 얼리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제 뭐 네. 당장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직장도 바쁘고 여러 가지 뭐 혼인 조건이 맞는 남성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난자를 냉동시켜가지고 나중에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 이걸 사용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그 추적한 기사를 봤는데 이게 해외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난자를 해동해서도 나중에 그 사용할 때 계획대로 그렇게 모든 난자가 다 이렇게 그 잉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뭐 난자하고 뭐 정자가 안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죽기도 하고 중간에 배양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좌절했다. 난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참 한 세대의 그 한국 여성들 뭐 전 세계 여성들의 어떤 영혼을 파멸시켰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원하는 때 네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어 라는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거잖아요. 다 때가 있다. 예. 20대 초반에 네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으면 때에 맞게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메시지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특히 한국식 페미니즘이 참 기괴한 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라. 그게 네 권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이 인생에서는 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아이고 내가 손해 좀 보고 말지. 그리고 적당히 입도 좀 뭐랄까 귀 닫고 눈 감고 참아야 할 시기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는 또 나 때문에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나 때문에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건데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라. 그게 인생이고 그게 너의 권리고 너의 행복이고 너의 자유다. 그리고 참 이게 또 참 기가 막힌 게 소비 자본주의랑 페미니즘의 가치 같다는 게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너의 자유가 중요한데 과연 근데 경제적인 실력, 경제적인 준비, 경제관념 없이 경제적인 에어백이 없이 나이 들어서 여자가 한테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80년대생 여자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결혼 안 하거나 지금 또 돌싱에서 싱글 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순자산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뭐 통계 정확히 본 것이 아니지만 순자산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그 단순히 금융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혼자 살고 뭐 존중하고 뭐 결혼할 시기가 뭐 놓치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 자산 축적 없이 40대가 되고 40대 중반이 된다 하면 참 남자들은 70대가 되어도 품팔이 노동 소위 말하는 품팔이 노동에 나와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정말 아웃이 빨리 되거든요. 근데 과연 40대 들어섰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고 부모님도 이제 편찮으시고 또 오히려 내 생활 내가 부모님한테 내 생활비나 병원비가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신 미혼 여성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게 너무 낮거든요. 얘들이 시한폭탄인데 수가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도 과연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느냐. 왜냐면 이미 대한민국 늙어버린 사회라서 노인들 복지, 노인들 관련 의료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해도 부족한데 과연 독신 미혼 독신 여성 중에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열악한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그래서 아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노인이냐 독신 여성이냐 예산 분배를 두고요. 예산 분배와 복지 그걸 두고 이제까지는 재밌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82학번 똥파리 386들이랑 그리고 82년생 김지영들이 정치적으로 동침을 해가지고 그런 좌파 우산 민주당 우파 우산 안에서 서로 비슷하게 막 단결해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이제 82학번 그 386들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가만있자 그분들이 64시예요 벌써요. 네, 노인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슬슬 돈을 못 벌고 국가 복지 특히 의료 비용을 많이 좀 소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늘 82학번 그 386들과 82년생 김지영이들이 정치적으로 반 우파 반 새누리 이러 하면서 같이 연대서 싸웠는데 이제는 슬슬 보니까 복지를 두고서 예산 분배를 두고서 둘이 살벌하게 다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재밌는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이 좀 좌파진에서 좀 안에 있는 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해주신 그 인구 코호트군 있잖아요. 30대에서 40대 미혼 여성들. 네.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고 생각이 없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압도적으로 좌파 정당을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 것 같은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그 좌파 정당과의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줘. 뭐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이슈들을 보면 뭐 주택 같은 거 대해서도 미혼 여성 관련한 쿼타를 달라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해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와 그 어떤 미혼 여성들, 미혼 남성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혼 남성들은 뭘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혼 남성들은 뭘 해달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하는 건 없이 대신 난 뭐 국제 결혼하겠다 뭐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쿠팡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데 살면서 평생 내가 이렇게 뭐 노후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 미혼 여성들은 제가 뭐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국가의 어떤 지원 같은 거 어떤 복지 체계 같은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뭘 해줬으면 바라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남자들은 본능상 뭐 밀림의 왕 사자도 늙고 힘 빠지면 수사자도 싸움에 져서 지면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단 뭐 시장에서 결과든 뭐 어디든 뭐든 결과가 나와버리고 성적표가 나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냥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는데 여자들은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적지 않게 그 8, 90년대 그 독신 여성들이 어떤 뭐 그 목소리 조직해서 미혼 여성, 독신 여성 무슨 뭐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 혜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앞으로 국가 예산은 갈수록 또 뭐랄까요 들어온 건 적어지고 나갈 게 많아지고 특히
어쨌든 민주당은 철저하게 386들의 생애 주기랑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60년대생 남자들, 60년대생 대졸자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60년대생들이 이미 노인들이 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80년대 독신 여성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그런 자원을 따로 남겨두고 지원을 해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좀 적지 않은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책임져 달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식으로 표가 되니까 그러면 뭐 이런 선심성으로 이런 정책을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뇌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남자들에게 혜택을 뭐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남자들이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뭐 출발선을 더 앞세워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성들에게 쿼터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능력주의 또는 그냥 공평한 출발선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 기준에 맞게 도달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열매가 돌아가도록 사회를 인센티브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어쨌든 간에 인생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고 아니고 자기 책임인 것이고, 충분한 자산을 형성했다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제관념이 있다 없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인 건데, 성인 이상 모두가 다 자기 책임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누구는 자기 책임대로 사는데 누구는 자기 삶의 책임을 안 지고 끊임없이 국가에 달라고 한다, 국가에 해줘 내놔, 이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뭐 범죄화시키고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면 성인답게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각자가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1억 같은 뭐 명시적으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그게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맞습니다. 남성들도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쌓아온 자산, 내가 인생에 노력을 해온 정도, 내가 성실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맞게 수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또 이 방송을 보고 일부 아주 조금만 그 한 몇십 초 되는 클립만 딱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이 여자가 뭐 1억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또 호도하는 게 있을까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성인이 됐으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살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뭐 특정 성별이나 그룹을 찍어가지고 혜택을 주기보다는 공평한 기회의 장을 보장하면서 거기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성장하고 거죠. 또 나이 들어서 더 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PC주의하고 또 무속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PC주의, 특별히 뭐 한국식 PC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식 PC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식 PC주의하면 양대산맥이 그러니까 그 광주 정신과 페미니즘이 아닐까 싶은데. 광주 정신이요. 호남 그게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정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과 성과, 어떤 뭐 탁월함을 내세워서부터 보상과 그걸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피해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차별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약자니까 내가 사회적 자원을 분배할 때 맨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피해자성과 약자성을 내세우면서 어떤 보상을 달라, 내가 나한테 이렇게 좀 정치 사회적인 권력을 달라, 이런 것들이 참 기괴하다 싶은데, 이런 것들이 또 호남과 어떤 그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이 한국식 PC주의의 어떤 전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어떤 자신의 약자성과 피해자성, 나 이렇게 억울해, 나 이렇게 약자야, 나 이렇게 차별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어떤 그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중요한 걸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고 대접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파괴한다. 이미 그리고 적지 않게 파괴가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 소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지국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또 이공계 전문
그 기능인들,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뭔가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외아라는 생명수를 밖에서 길어오고 예 누군가 또 험한 일을 하고 이렇게 누군가 소를 키워야만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힘들게 소를 키우고 소를 돌보고 축사를 청소하고 그 냄새나는 거 참으면서 축사를 정리하는 사람들보다 네 푸죽간 정육점 앞에 가서 나 이렇게 피해자야 약자라고 들어 누워서 막 울부짖는 사람이 더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먼저 선점한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싶거들랑 한 번이라도 꼴을 배우고 한 번이라도 축사 청소 한 번이라도 해야 그게 인간의 양심인 것인데 소를 키우지 않고 소 키우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면서 내가 약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소고기를 달라 제일 좋은 부위의 소고기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힘들게 소를 키우고 소를 돌보고 숙차를 청소하고 냄새를 참아가면서 소 그 사육장에서 정리를 하려고 할까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미 예, 소 키우는데 아무런 공헌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약자성과 피해자성을 내세워서 소고기 분배에 맨 앞에 줄을 서서 먹고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 소 키우는 사람들이 이탈할 것인데 이미 적지 않게 자본이 도망가고 네, 인재들이 도망가고 바이탈하는 의사들이 도망가 버리고 직업군인들이 이탈하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또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하면 이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버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환율이 왜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 원화가 왜 화폐 가치가 정말 휴지적이 되어가고 있느냐? 단순히 뭐 거시경제의 어떤 선택과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으로 불신받고 있다. 여기 안에 있는 내부자든 밖에서 보는 외부자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데 특히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은 이미 인센티브 구조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 시스템은 대한민국 시스템은 불가역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거기에 투자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어서 정확하게 너무나 높아져 버린 어떤 환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데 환율 문제 아니면 출산율 같은 것도 예.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사람들하고 또 이제 환율은 이제 외국인들 시선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쇼트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식에서 보면 잠깐 아시잖아요. 예. 쇼 포지션, 뭐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롱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혜택을 보죠. 이득을 보죠. 근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쇼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 차익에 대해서 또 포지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차익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점점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과 또 환율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숏과 롱 얘기하시는데 롱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단기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보고서 동행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롱이라고 보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믿고서 한국 사회 시스템의 가치를 믿고서 길게 동행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찮은 것을 하찮게 이렇게 이런 그 인센티브 구조 파괴되어 보다 보니까 자본이 여기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인재들이 남아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의사들이 바이탈에서 헌신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직업군인들이 전선에 남아서 싸울 이유가 사라져 버리고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서 처자식을 건사할 이유가 그럴 이유와 동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제발 좀 지금이라도 인센티브 구조를 정상화해서 어쨌든 간에 자본이 투자를 하게끔 인재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실력을 발휘하게끔 그리고 의사들이 바이탈에 헌신하게 하고 지역군인들이 계속해서 전선에 남아있게 이유와 동기를 만들어주고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시 돌아온 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좀 지키고 이런 시스템을 다시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뭐랄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지게 한 그런
사상들이 말씀드린 유교적 도덕의 수사에 빌려오고 우석적 정서에 근원해서 한국인들의 이런 것들 너무 잘 막 그러면서 어떤 권력을 얻어가고 권력 정치를 지배하면서 인센티브 구조를 파괴해놨는데 정말 이런 흐름들을 반대로 돌려놓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늦었지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이 책을 쓰셨는데 한국형 무속 정치학 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부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독해하는 기본 문법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까지 뭐 작가님 나눠주신 말씀에 사실 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취지에서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한번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랄까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데 그 뭐 기존에 그 서구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론 지식의 뭐랄까 공급책 운반책 역할을 해주셨는데 뭐 들레즈, 데리다, 락강이 등 많은 서구의 사회 이론과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석한 데 있어가지고 좀 무용했다. 예, 현미경으로도 어떤 메스로도 기능을 보였다 싶어서 무용했다. 예, 그래서 꽝을 못 잡는 매였는데 예, 꽝 잡는 매 가져와야 된다 해서 한국 사회를 설명하려면 오구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말하는 유교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무속 유교와 무속 그래야만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독해가 되고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 집단 선호, 정치, 사회, 문화 현상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무속을 아는 만큼 한국 사회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좀 쓰게 되었고요. 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컸습니다. 그 여기 방송 나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챌린저 폭파 사건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챌린저 폭파 사건 가지고 그 어디죠? 넷플릭스에서 다큐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 그 참여했던 기술자분들, 과학자분들 중에서 아무도 감옥 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9.12 테러 사건 이전에 가장 미국인들한테 커다란 그 좀 비극이자 공개 망신이 챌린저 사건이었을 겁니다. 당시 또 그 비행기에 고등학교 과학 여교사가 타고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 커다란 비극이었지만 당시에 미국 그 사회가 흥분해가지고 누구누구 감옥 보내고 징역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담담하게 자기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회고하는 그런 다큐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는 늘 사고가 터지면 죽일로만 찾고 냉정하게 예,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죽일로만 찾고 그래서 감옥 보내고 그걸로 끝.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문제의 원인들을 제대로 어떤 뭐랄까요 해소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제대로 없앨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버리냐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예 정말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예전에 2008년도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제가 친한 친구를 잃었는데, 그 제가 한 6, 7년 후에 다시 또 이천에 가보니까 그때 강의 때문에 이천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원인들이 조금도 시정된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봐도 불안하다 싶은데 또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또 2000년에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똑같은 사람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와 우리는 왜 사고가 터지면 왜 냉정하게 차분하게 원인들을 분석해볼 생각 안 하고 죽일로만 찾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똑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각성이 없어요. 우리 이제는 제발 누구를 묻는 게 아니라 왜를 물어야 된다는 집단의 각성이 없는 거 보고서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챌린저 사건 그 다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었거든요. 만약 우리 한국 사회에 챌린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막 천막 천막 단장 막 설치가 되고 막 여러 개 또 현수막도 널브러져가지고 막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하면서 또 막 또 누구누구를 또 감옥 보내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또 막 이용하려고 또 난리를 폈을 텐데, 우리 제발 이제는 좀 커다란 비극이 생길수록 근데 잠깐 그 챌린저호 같은 사건이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면 그런 시비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항상 우파 정권에서 비극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을 이용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 보수나 우파 뭐 시민들은 죽음이 있을 때 거기 애도하지. 저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도를 하지.
뭐 정말로 명백한 책임자가 눈에 보이게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뭐 생떼를 쓰면서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무덤 위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패턴이 아까 말씀하신 그 좌파 진영에서 나타난 고질병이라는 게 분명한 게 좌파 예를 들어서 무한공항 네. 최근에 그 둔덕 설치한 것 때문에 최근에 네. 뭐 진상 보고서도 나왔지만 그 둔덕이 없으면 사고 안 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둔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쥐똥만한 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고 또 그게 전라도 무안 지역이랑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극이 있을 때 뭐 그걸 정치적으로 올라타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네.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좌파 또는 그 민주당 계열 사람들인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어떤 뭐랄까 차분함, 냉정함, 어떤 지성의 성숙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도록 좀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흥분과 거리를 둬야 되고 저런 섣부른 선동과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도록 좀 언론이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좀 너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꼭 구매를 권면 드립니다.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뭐 제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데도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잘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아, 예. 그 사실 제 주변에 그 뭐 고학력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친구들이나 친인척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뭐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내 주변의 이웃들, 벗들, 뭐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보지 못하면 읽어내서 보자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늘 주변 분들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좀 책을 좀 잘 읽히고 소위 말하면 가독성 있게 좀 뭐 그렇게 좀 책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 쓰실 때 혹시 리서치 하시면서 무당들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아니, 무당들, 무속인들 뭐 이런 역술을 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볼 수가 없었지요. 예, 그래서 좀 만나고 궁금한 거 여쭙기도 하고 지금도 좀 통화 종종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좀 무속인들 좀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만나고 나셔서 현장에서 아니면 또 그 교류를 통해서 느낀 점은 어떤 건가요? 아, 역시 또 뭐랄까 혹시 뭐랄까요, 무당도 좀 역술 하시는 분들이 좀 양극화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어요? 무당 세계에서도? 그 양극화 문제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내담자들을 받는 무당과 역술인들이 있는 것 같고,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들만 상대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문턱이 높은. 그러니까 정말 보통이나 무당 역술인들은 일반인들이 언제든 예약 없이 가서 만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문턱이 정말 높은, 그러니까 VIP만 상대하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보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예약이 굉장히 밀려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르는 게 값이겠어요. 예,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인, 연예인들, 그 예술인들 아니면 정치인, 연예인들, 뭐 경제인들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적지않게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의존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세대 간의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무속인들이 과거에는 뭐랄까요, 그 신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자기 내린굿을 해주신 그 무당한테 가서 이런저런 가정에서 일도 하고 가사 일도 하고 뭘까 심부름도 하고 적지 않게 감정 노동도 해가면서 도제식으로 좀 장시간 배워가면서 무당 결투를 해 나갔는데 지금은 좀 이런 학원식으로 해서 속성으로 그냥 배우고 그래요?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 드신 무당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그냥 무당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대로 뭐 장시간 배우지도 않고 무슨 뭐 춤을 추는 거라든가 무가를 외우는 거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에 대해서 그런데도 나름 교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 구슬할 때 상을 차리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고기를 배치해 두는데 과일, 고기, 꽃 같은 걸 배치해 두는데 그런 상 차림도 쉽지가 않아서 매뉴얼이 나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신어머니 밑에서 도제식으로 장시간 배워가야 되는데 우린 도제식으로 정말 빡세게 정말 눈치코치 서른 받아가면서 했는데 쟤들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몇 개월 만에 그냥 바로 무당 일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제대로 무당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점사가 맞을 것이며 정말 사람들의 아픈 것들을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해서 그냥 그 나이 드신 무당들이 봤을 때는 젊은 무당들이 봤을 때 저것들 무당인가 이런 세대 간의 커다란 인식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은 그런 걸 믿으세요? 뭐 무당의 어떤 효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당 보통 뭐 무당한테 찾아가면 뭐 미래를 말해주는 뭐 그런 건가요? 어때요? 뭐 너 앞으로 뭐 3일 내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서쪽에서 사람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나요? 저는 그 굿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할 일이 없겠지만 네네.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점을 봤을 때 약간 역술인들을 보는 점하고 무당들이 보는 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역술인들은 실력이 좀 있다 싶으면 그분은 사주를 가지고 보거든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 태어난 시간, 그러니까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에서 4개의 기둥 이걸로 가지고 사람이 이걸 보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이라 치면 얘기 중에 비슷비슷한데 무당들은 좀 말하는 게 편차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무당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뒤에 있는 귀신을 보고서 내 뒤에 있는 몸주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좀 서로 귀신이 귀신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주신이라고 해가지고 무당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무당의 검색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4단계에 오면 이 사람을 가지고 검색 엔진에 넣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뭐 상담자가 왔을 때 자기 검색 엔진인 자기 신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기 신이 말하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근데 그래서 혹시 영어로 무당이 미디엄이라는 단어거든요. 미디엄. 네. 그 미디엄이 그 어떤 전달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디엄. 그래서 뭐 그런 단어가 쓰였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전달자인데, 그러니까 좋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와 검색 엔진 사이에서 또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당은 좀 편차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느냐, 전반적인 인생의 어떤 흐름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역술인들이 잘 보는 것 같고 눈앞에 닥친 구체적인 흉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디가 사고가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좀 도박에 가까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불행하는 게 좋을 거냐 안 하고 그리고 정규직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인생이 변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격을 두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업종 근데 뭐랄까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나 경로 같은 경우는 역술이 사주팔자 이러신 분들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구체적인 흉사 이런 뭐 일들은 이쪽 무당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무당하는 점 같은 잘 믿지를 않는 편이고 한 번도 내 돈 내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뭐 사주팔자나 뭐 그 무당점이나 다 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고 일단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잘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의 뭐 미래도 잘 모를 텐데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의가 많이 들고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작가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점이나 이런 굿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그 미신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미신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뭐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한국 사회 그 무속적인 특성 그리고 무당들의 어떤 굿하는 어떤 그런 심성들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이것을 타파해야 될 어떤 정서로 지적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저는 좀 타파라기보다는 좀 멀리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멀리해야 되고 좀 더 그쪽을 서서히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주류 경제학이 있고 행동 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 경제학이 이제는 거의 주류 쪽에 편입이 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의 합리적인 존재냐,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인들이 아까 민주당 뭐 좌파들이 뭐 무속적인 그거 가지고 선동을 해서 정치로 승리를 하고 세를 얻었다. 어쨌든 이게 그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는 결과 우리가 마땅하게 또 해석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선택을 하고 뭔가 돈을 쓰고 뭔가 그 비용을 지불할 때 인간 내부에 있는 비합리성이 커다란 원인과 기제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좋다 나쁘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우리가 정확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현상, 사회 현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선호 선택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 개인과 집단 내부에 어떤 비합리성이 이렇게 선택을 이끌게 선택의 매개가 되었는지는 또 그건 그대로 냉정하게 관찰을 하고 그 비합리성의 근원에 전 무속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내 걸 안 팔아주고 내가 왜 인기가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날 선택을 안 해줄까? 이렇게 한탄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못난 짓이거든요. 남들이 비합리적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비합리성으로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랄까 인기가 없고 내게 안 팔린다. 그러면 뭐 기분 나쁘고 정말 슬플 수도 있지만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가 어떤 비합리적인 기제가 저런 선택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건 그거대로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어. 절대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합리성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내부의 비합리성을 합리성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면서도 그 비합리성은 그것대로 좀 우리가 좀 실체를 인정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 내부에 있는 그 무속적인 심성 그리고 무속적인 심성으로 인한 선택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이게 많이 시간이 흘러가면 좀 뭐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좀 바꾸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행동 경제도 어쨌든 인간 안에 있는 비합리성이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 내부의 비합리성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유권자가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있잖아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집에 갔을 때 단순히 맞는 거 내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것만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감을 받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너 잘못이었고 넌 잘못한 게 없고 남을 투사할 수 있게끔 뭐 몽석도 깔아주기도 하고 어쨌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불안한 그런 감정이 조금은 좀 덜어지거든요. 근데 여성들한테 불안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네 스스로만 해결하고 합리적으로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떤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이 렌즈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극복돼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극복되어야 될 변화해야 될 부분인 것도 맞고 그것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 선택과 선호, 정치 현상을 결정짓는 비합리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대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파악하고 장악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 이건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꿔가야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네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챌린저호 말씀을 해주셨는데 챌린저호에서 미국인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만약 그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달랐을까? 훨씬 더 이제 좀 메시하게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저에는 어떤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오히려 미국 생활 경험도 있으신 제가 사회자분한테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작가님의 시선이 궁금하거든요. 또 작가님이 사실 저는 작가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챌린저를 안 봤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보고 나니까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느끼셨는지 좀 저도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뭐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정신. 그리고 또 혹시 챌린저 사건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직접 미국인한테 여쭤보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저 영어 잘 못하고 이제 미국인 친구가 없다 보니까 물어보거나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왜냐하면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그 챌린저호의 예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고 또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또 하나의 좋은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학습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점이 있다면 미국인들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뭘까? 그 근원적인 힘은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고 한국적 맥락에 맞게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면 또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참고 샘플로서 굉장히 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독교 정신 말씀하셨는데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도올 김용옥이나 뭐 최진석 같은 사람 동양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또 커다란 스승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근데 좀 그리고 서양 것을 배우신 분들이 아까 대리자나 뭐 대강 뭐 락강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서구 철학과 서양학을 배우신 분들 예루살렘적 가치와 아테네적 가치를 배우시고 제대로 체화하신 분들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선생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같이 동양 철학 뭐 유교가 되었던 무속이 되었던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섣불리 사람들 위에 서서 뭐랄까요 그 선생 역할 구루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회현상 정치 현상을 설명해주는 해석해주고 분석해주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올이나 최진석 같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서양 예루살렘적 가치, 아테네적 가치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서구적 가치, 서구적 가치의 어떤 근원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우리의 스승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양 철학을 배우신 분들이 섣불리 스승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충실한 해설자 분석자로서 어떤 기능 수단적인 역할을 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뭐랄까요 포지션 체인징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늘 좀 갈증이 있어요. 과연 어떤 예루살렘적 가치, 아테네적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거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도입해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좋은 스승님들 좀 뵙고 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이 그 아테네나 예루살렘을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철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예. 뭐 어썸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뭐 이런 명제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통 그걸 전제를 세팅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사람이야라고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네네. 거기서 과학이 사실 처음에 고대나 중세에서 발생할 때도 그 질서 있는 우주를 탐구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러니까 신이 만든 어떤 질서 있는 우주를 탐험하는 매개체로서 그 과학이 발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케플러 같은 사람도 네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예. 뉴턴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절대적인 어떤 도덕 같은 거. 뭐 우리가 지금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통용되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네네. 기준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역사는 뭐 진보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지 않으면 사실 좀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의 그 신이라는 존재를 빼고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이렇게 전제를 세우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국의 그 챌린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가치의 어떤 기반한 위에서 쌓아 올린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도덕 체계 그리고 네네. 그 시스템과 도덕 체계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정신 예.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나온 그 사회가 미국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게 어쨌든 뭐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언젠간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된 그런적 가치 그런 뭐랄까 원점으로서의 그런적 가치와 정신이 있는 사회가 좀 선생님 너무 좀 부럽다. 우리 사회는 과연 우리가 혼란하고 어두울 때 돌아가서 원점에서 우리 사회를 조망하고 우리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런적 가치 원점으로서의 그런적 가치와 정신이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 네 그런 것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건 지금까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온 백성 양반되기 운동 어떻게 보면 정약용이 말하는 18세기 19세기부터 나 혹은 내 새끼가 양반 신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나가 아니면 내 새끼가 양반 신분 얻기 위해서 정말 나의 인생 갈아놓고 정말 가진 개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양반 신분이 앵꼬가 나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뭐 노력한다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양반 신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이제 중단됐다는 거네요.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내 새끼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양반 신분 얻을 희망이 안 보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뭐라 그런적인 방향성이 상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적인 방향성을 상실하니까 더욱더 어떤 뭐 무속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음모론을 찬 거라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온백상 양반댕이 운동이 어쩌면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국인들을 가장 크게 묶어주고 있었던 한국적인 사회 대계약인데 그런 사회 대계약이 이미 형해화되었지만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게 안 나온 시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적인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집단이든 개인이든 갈팡질팡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TV 틀면 트로트하고 먹방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초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만 삶의 그런적인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적인 방향성이 없는 사회, 사회적 대계약이 유명무실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늘 원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사회의 그런적 가치와 정신이 없는 사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파 정치의 난맥상도 그런 것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그 우파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면서 보수 정당은 강북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그 우리나라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 서민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신장시켜 개선시켜 온 것은 좌파보다 우파가 훨씬 많은 더 그런 거기서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토지 개혁도 누가 했느냐. 어쨌든 그쪽에 뭐 경제 발전했고 공장도 세웠고 방송통신에도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인프라가 방송통신대로 대변되는 평생학습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 박정희가 만들었거든요. 전두환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전두환 정권 때. 네, 그래서 그 노태우 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빈부격차를 말하는 진위 개수가 낮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현대사를 봤을 때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신장시키고 많은 기회를 누가 줬느냐. 좌파들보다 우파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순간부터 친서민, 친생활인 이런 생활 밀착형 이슈라든가 그런 코드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파 정치가 다시 부활하려고 이런 난맥생을 좀 해치고 나오려고 하면 거리로 가고 바닥으로 가서 생활인과 서민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눈높이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현대사를 봤을 때는 서민들과 생활인들의 누가 편을 들어줬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부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전 어쨌든 간에 좀 생활인과 서민들 386 좌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생활인과 서민들 공감의 그 고통의 고충을 잘하고 있고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한테 줘야만이 떨어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북으로 가야 된다. 특별히 강북 빌라촌으로 가서 거기서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시민들이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는지 체험하면서 뭐 쇼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또 국민들의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정치가 강남 우파와 강남 좌파가 장악하고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남 우파에서 벗어나서 강북 우파로 가서 거리로 가고 바닥 민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서민 코드 이것이 회복해야만 어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아요. 호남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양 호남, 출양 호남 있는데 재양 그 광주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재양 호남이들 한테 가서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출양 호남이 2, 3세들을 잘 공략해서 밖에 나가 있는 내 손주나 내 조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서울 살고 있는 내 조카 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입장을 광주에 있는 전라도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그래서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뭐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뭐 출양 3세 2030 남성들이 있어요. 지금 집도 없고 막다른 직장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광주 가서 호남 가서 외지 나가 객지 나간 손주 조카분들 번듯하게 사회생활 하게 도와주겠다. 결혼한 신부 데려와서 인사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향한테 가서 호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든 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 객지 나간 손주 네, 조카분들 직장 얻고 네, 차 사고 집 사게 해주겠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출향민들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나 추석 예. 때 돌아가게 되면 예. 또 뭐 자기 친척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또 자기가 뭐 보수 성향을 보인다거나 예.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는 그런 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 전라도 지역에도 분명히. 네.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처한 딜레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그룹을 보면 양분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인서울 좌파, 인서울 고학력 중산층 좌파가 있고 재양, 출양, 호남인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이 이렇게 막 뻥튀기 돼가면서 이 양 그룹 간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용성을 살고 있는 40대, 50대 화이트 칼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자산과 출양, 재양,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양대 그룹의 동거가 지금 불편해진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당장 이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각방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슬슬 별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좀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뭐랄까 우파 정치가 특히 출양 호남인들 특히 3세 남성들한테 네, 잘 좀 어필해서 특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뭐랄까 있냐면 아버지도 뭐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없겠지만 아버지 아들의 애착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딸 뭐 딸바보 뭐 아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냐면 엄마와 아들. 그래서 가끔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랄까 뭐 예전에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60년대생들 대부분이 친민주당이 많아요. 평생을 민주당 찍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 때 적지 않은 분들이 60대 여성분들이 적지 않 그 60년대생 여성분들이 적지 않게 돌아서버린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계속 득세를 하면 내 아들로 인간답게 살기 틀렸다. 사람 것이 못할 것 같다.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니가 그런 본능적인 촉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양 호남인들을 공략하라고 했는데 출양 호남인들 중에서도 아들 가진 그 어머니들 좀 만나서 이야기들 해보고 고충도 들어보고 경청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네 포커스가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출양 3세 그 20, 30대 남성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들 이게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아들 쉽게 또 아들들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 어머니들도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평소에 말씀하신 거 보면 네. 또 글 쓰시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애정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뭐 질문이 좀 뭐 특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랄까요 좀 저는 약간 미국과 비슷한 것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뭐 뭐랄까요 저는 광복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없었던 빚을 되찾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암흑 세계에 조금씩 우리가 빚을 개고생해가면서 빚을 광명의 이것들 우리가 좀 넓혀왔고 키워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어떤 뭐랄까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네, 사적 자치, 법치 이런 것들 정말 사실은 동아시아가 그래요. 북한이란 존재도 있지만 중국도 보면 아직도 가난하고 억압적입니다. 그 수많은 그 농민공들이 이게 노예인지 뭔지 모를 정도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동아시아는 광명과 문명의 땅이 아니라 어두움, 광기, 폭력의 세계 이게 저는 최소한 절반은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랄까 인류 보편의 가치가 성장을 하고 광명의 땅으로 남아 있고 그렇게 커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좀 버텨주고 보편 가치를 담지하고 쟤들보다 저렇게 잘 산다 저렇게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랄까 동아시아에서 네 동아시아 전체가 또 광명 또 근대적인 가치 보편 가치가 좀 더 넓어지고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아시아는 아직까지도 문명과 광명의 땅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도 있지만 중국의 수많은 농민공들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잘 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욱더 좀 밝게 빛나야 동아시아의 좀 더 광명의 빛이 확대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역사가 좀 진전하도록 우리가 좀 힘 좀 쓰고 파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늘 안타깝습니다. 북한 통일을 저는 어떻게 영구 분단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늘 북한 인민들이라든가 중국의 농민군들 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요. 특히 중국 농민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위구르 그 사람도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계속해서 좀 애써 키워온 좀 그런 밝은 빛을 좀 꺼뜨리지 않고 좀 잘 좀 키워갔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회 구조와 시스템들을 이제 2030 10대 중심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파이팅하고 기 좀 세우고, 어쨌든 간에 좀 막 가정도 꾸리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려는 투지, 욕망 발현해서 그렇게 가도록 좀 사회 분위기를 좀 시스템을 좀 크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보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양보를 하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헌신하고 좀 고생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건순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